자, 교재 327페이지 오늘 제12장 고령화 사회보장 타이틀이 고령화입니다. 근데 이 고령화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인구 문제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두 가지 축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출생과 그 다음에 노인들의 노후, 이 두 가지가 오늘 대립되는 거야. 출생률이 떨어져. 그러면은 이거 생산 인구가 작아지잖아. 역시 태어나야 잘할 거 아니야. 그래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출생률이 떨어지고 여기 또 떨어지고. 근데 노인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양해야 될 부양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쪽 내려가고 한쪽 올라가는 게 이게 균형성이 언밸런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결국 오늘 인구 문제라고 하는 측면으로 다뤄볼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의 인구가 증가되고 또는 감소되느냐 자료 하나 보면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960년도부터 아마 2100년까지를 추론해가지고 인구의 변화 속도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고령화 수치하고 요 밑에 있는 과연 7%, 14%, 20%가 어느 시점에 나올까? 현재 1980년에서 한번 멈춰볼게요. 자, 1980년 고령화 수치가 몇 퍼센트? 3.8%. 고령화 사회는 몇 퍼센트? 7%. 고령 사회는 몇 퍼센트? 14%. 초고령 사회는 20%. 이것만 명확하게 이해되면은 우리의 인구 분포가 어떻게 바뀌냐라고 하는 걸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벌써 시작이에요. 어떻게? 출생률이 벌써 떨어지기 시작해요. 요거를 뒤로 조금 틀어서 1960년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식이죠. 아이들 많이 출생하고 나이가 드시면 돌아가시고, 이게 우리까지 상식적으로 이해됐던 노인 인구 분포 피라미드형입니다. 1960년대 전형적으로 대한민국이 고령화 수치 3%도 안 되던 시점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이때 3살이 돼 있었어. 네? 여기 60년생들이 이런 구조였는데 1960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이잖아. 60. 5년 후, 그러니까 60이 되면 노인 인구로 벌써 편입이 되잖아. 은퇴하고. 65세가 되면 은퇴 인구가 돼. 오늘 그 수업해야 될 국민연금 문제가 노후소득 연금에 대한 부분이라고. 1960년대 이런 구조였다. 70년대, 아까 80년대로 가니까 벌써 어떻게 됐다? 벌써 20년 만에 아이들이 줄죠? 그리고 10년 후인 1990년대 가보면 드디어 5%가 돼요. 노인 인구가. 어때요? 중간층들이 늘어나고 항아리형으로 변하고 있죠? 2000년대로 가봅시다. 드디어 우리가 얘기하던 7% 넘죠? 여기에 있던 고령화 사회가 도래돼요. 2000년생 손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부터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돼서 어때요? 벌써 중간층들이 두터워진다는 얘기는 과거에 60년생들이 40이 됐잖아. 70년생들이 30이 되고 90년생들이 10살 넘어가고 450만, 460만 명 태어나던 아이들이 300만 명으로 줄었어. 여후에 노인 인구들이 어떻게 돼? 증가되고 있어. 2010년 들어오니까 드디어 10.8%, 7%에서 한 4% 증가돼요. 10년 만에. 그러더니 요 고령화 사회가 고령 사회로 바뀌는 시점이 언젠가를 보세요.
17년. 자, 그럼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까지 몇 년 걸렸어? 이게 산수야. 고령화 사회가 몇 년도였어요? 2000년생 2000년이라고 했잖아. 지금 고령 사회는 몇 년이야? 몇 년도예요? 몇 년 걸렸어요? 17년밖에 안 걸렸어요. 프랑스나 유럽 사회는 100년이 걸렸던 시점이에요. 7%에서 14%를 건드리는데 100년 걸리는데 우리는 몇 년? 17년만.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근데 이게 14%에서 우리 초고령 사회는 20%까지 몇 년이 걸리나? 몇 년쯤 될 것 같아?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빨라. 몇 년이에요? 2025년. 2025년에 몇 년 남았어요? 5년도 안 남았어요. 1, 2, 3, 4, 5. 5년 후면은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에 국민이 10명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노인이에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란 말이야.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이제 고령화야. 그런데 밑에를 보라고. 450만 명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 150만 명. 이게 더 줄어가. 어떻게? 조금 봅시다. 2040년쯤 어떻게 될까? 벌써 인구가 줄고요. 인구가 줄고 여기는 거의 없고 65세 이상 인구들만 이렇게 되면 35%잖아. 그럼 어떻게 돼?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돌보야 되는 시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왕성히 일할 시점에 대한민국은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끔찍하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인구를 늘리는 건 오늘 뭐 해갖고 내일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2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일을 하려면 2040년은 돼야 되잖아. 근데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년 후 내다보지 않고 지금 힘드니까 어떻게 저출산 문제. 이거 심각해. 초저출.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인구 절벽. 그래서 인구학자인 프랑스의 인구학자가 그 2000년대에 들어와서 예측을 했는데 2100년 여러분들이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100살 되는 시점이야. 그대가 2000년생이니까 2100년. 210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소멸할 것이다. 인구 문제야. 인구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심각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저출산, 고령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 인구 문제에 따라서 파생되는 사회 문제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 전제해서 그러면 위기잖아. 근데 이게 기회가 돼요. 일본을 보니까 그래. 일본이 지금 한 30% 갔는데, 예? 그럼 일본이 망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 버티고 있어요. 그 사람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고 대응력일 거 아니야. 자, 이 정도로 가면은 2100년, 2067년에 보면은 한감 넘어 그 대한민국 국민의 여러분들이 한감 넘은 60 넘어 노인이 되면 이 당시에는 노인이 한 만 70세 이렇게 되니까 2067년에 46% 정도 되니까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둘 중에 하나는 그냥 노인이다. 얼마나 이게 좀 아름다운 세상인지 불행한 세상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걸 전제하고 오늘 좀 수업에 들어가 봅시다. 우리나라 인구가 8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더 적은 것인데요. 현 추세라면 인구 통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감소가 확실시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2만 2천여 명, 하지만 사망자 수는 2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 감소, 벌써 8달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인구가 1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6월만 봐도 출생아는 1년 전보다 7% 넘게 줄었는데 사망자는 오히려 3%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명 밑으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2018년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3명. 우리나라는 박근혜 1명 밑으로 떨어지더니 올해 2분기엔 0.8명대로 더 줄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 거란 전망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출생은 일단 계속 감소가 조금 더 예상이 되고 있고 사망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약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연 감소가 올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건수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30만 건이던 혼인 건수는 지난해 23만여 건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0만여 건으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도 2015년 이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적 기금 등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감되나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두 사람이 되면 아이를 둘 낳아야 자연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아니고 0.8명을 낳는 시대예요.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이것까지 어떻게 그렇다 치더라도 그때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노인 문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노인들이 안 돌아가셔요. 네? 평균 수명이 83세야. 그러니까 오늘 앞서 동영상에서 봤지만 1년에 2만 명이 줄어요. 인구가 태어나지도 않고 노인들이 덜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근데 자연 감소라고 하는 그 시점이 금년이에요. 인구가 이제부터 줍니다. 5,300만 되는데 이걸 이제 조금 있으면 5천만 명으로 내려가고 5천만 명 밑으로 간다고 한다면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없어지는데 아까 동영상 가운데 가임 여성, 즉 30대 전후의 근본적인 인구가 작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결혼 인구도 작지. 결혼 인구도 작으니까 아이도 덜 낳죠. 이게 오늘 인구 절벽 속에서 뭐 영유아 보육하시는 분들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어디로 가야 되냐? 노후 소득 문제인 연금 문제로 가야 되니까 고령화 쪽으로 가죠. 자, 이런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건 시험 문제니까 그냥 잘 이해하세요. 7%에서 14%까지 인구 비율. 그게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노인 인구 비율이 14%에서 20% 진입하는 데까지 그게 우리가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라 한다. 이렇게 아까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걸리는 시간이 17년. 그러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걸리는 시간이 8년. 제가 공부할 때 12년이라고 했어. 12년. 근데 저는 드디어 8년이라는 시간을 바로 목도 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치상으로 보였지만 이게 21년이던 게 17년으로 줄었고요. 12년인 게 8년으로 줄었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세대인 30대, 40대에는 이 수치 예측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가 사실은 두려워요. 일본만큼 노인 인구가 1억 정도 넘어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요. 일본 정부에 들어가서 정부 조직에 보면은 인구 대책 그 국이 있어. 우리로 치면 보건복지부 말고도.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인구를 1억 명은 최하 1억 명은 맞춰야 일본이 생존한다라고 해서 인구 대책국이라는 걸 두고 있어요. 일본은. 근데 우리는 지금 5천만 명 밑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그냥 여성들에게 결혼하면 뭐 돈 주고 아이 하나 낳으면 1,000만 원 주고 부부가 결혼하면 집 한 채 주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프랑스가 우리와 유사한 1%의 저출산 국가였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인구 출생률을 1.8%까지 올렸어요. 이거 0.8% 올리는데 30년 걸렸어요. 30년. 지금은 2%가 넘어요. 그러니까 50년 걸렸어요. 1% 미만을 2%로 늘리는데 50년, 반세기를 거쳤다면은 여러분 세대의 숙제겠지, 이제. 다음 세대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초고령, 이제 저출산 인구 절벽 얘기가 했다면은, 저출산 문제 했다면 이제 초고령 사회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한번 좀 보죠. 네, 권혜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게 당장 5년 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로 분류되고 있죠. 고령화 사회, 늙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꽤 늙은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전체 국민 중에서 65세 이상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20% 선까지 넘으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냥 늙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늙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고령 사회가 된 건 2017년입니다. 당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 기사도 많이 나오고 이슈가 크게 됐지만 그 후 초고령화는 더욱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고령화 단계에 처음 접어들었다가 고령 사회가 선언되기까지 17년이 걸렸는데요. 어제 통계청이 내놓은 추산으로는 2025년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할 걸로 봅니다. 네. 고령에서 초고령까지는 8년밖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올해 이미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5.7%입니다. 3년 전에 고령사회 진입 당시의 예상치보다 실제 비중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인구 변화는 지진, 해일, 쓰나미처럼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 바다에서 처음 생성될 때는 위험을 알지만 아직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파도에 속도가 붙어서 밀어 닥치고 나면 정말 손쓸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눈 깜짝할 새 휩쓸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 아직 먼 바다에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눈앞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입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다고 할 정도로 노년층 비중이 늘어나는 거는 네. 아이들을 그만큼 최근에 훨씬 덜 낳는다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한국인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기존의 예상보다도 점점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더해서 코로나까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늙어가는 걸 가속화시키고 있는 걸로 봅니다. 네. 결혼을 덜하고 아이도 덜 낳는 분위기는 세상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거대한 추세이지만요. 특히 올해 상반기는 결혼 건수, 출생아 수 둘 다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6개월 동안 태어난 아기가 합쳐봤자 14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5년 12월 이후로 56개월째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그 추세가 이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한 달도 빠짐없이 우리 전체 인구가 줄어들어 왔습니다. 노년 부양비라는 게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일을 하는 연령대라고 하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년층의 규모를 보는 겁니다. 네. 올해는 이게 21.7명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나이대의 100명이 21.7명의 노인을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딱 10년 뒤에는 38.2명, 2036년에는 51명으로 급격하게 불어나서요. 지금 추세라면 2060년에는 100명당 91.4명이 될 걸로 추산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거의 1대1 수준이 되는데 네. 4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사실 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네.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개전부터 네. 해왔는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이제 절반을 넘었죠. 네, 초고령 사회는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지금 노인들의 노후 준비 상황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65세 이상의 50.9%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절반은 넘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부모와 자식을 부양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한국 노인들 중에 가난에 내몰린 채로 은퇴하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이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지만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이제 노인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전보다는 더 준비된 노년을 맞는 모임을 하고 있거나 준비가 돼 있다는 고령자가 48.6%까지 왔습니다. 아직 절반이 채 안 되지만요. 이것도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1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남성 고령자의 60% 이상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아직 4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통계도 그랬지만요. 실제로 젊은 시절에 주로 가족들을 뒷바라지 하는 역할에 주로 머물렀던 세대의 여성 노인들이 빈곤과 고립이 특히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들이 요새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포함된 우리나라 가구들은 77%가 자기 소유의 집이 있습니다. 주거가 안정된 사람들의 비중이 이 정도라는 건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전체 연령대 중에서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깔고 앉은 돈보다 실제 쓸 수 있는 주머니에 있는 가용 자산이 그만큼 적은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자산의 77%가 넘는 게 부동산입니다. 사실 뭐 개인이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 다뤘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속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뤘죠. 그러고 나서 했던 게 이제 노후 준비 과연 어떠냐. 65세 이상 절반 정도는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더라. 그럼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니까 노후 준비가 된 거냐? 13장에서 다뤄야 될 이 공적연금에서 국민연금을 다룹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에요. 베이직한 거. 그러니까 전체 소득의 한 40% 정도. 내가 100원을 벌었으면 국민연금이 커버할 수 있는 게 한 40% 정도 돼요. 40원 정도. 그런데 그 40원 정도를 절반 정도는 준비하고 있다. 이래요. 여기까지도 지금의 1세대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그런데 남녀, 즉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교해보니 할머니들이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 할머니들이 일을 했었겠어요? 일을 안 했으니까 국민연금 가입돼 있겠어요? 재산의 명의가 할머니 명입니까? 할아버지 명입니까? 다 어떻게 경제적인 건 할아버지들이, 우리의 1세대들은 대부분 주머니를 할아버지들이 차고 있으니 할머니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하죠. 자, 이렇게 되니 앞으로 여러분 세대의 노인복지는 어떻게 돼? 할머니 복지란 말이야. 할머니 복지. 이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여러분들의 시장의 활동 영역입니다. 지금 요양원에 가서 딱 보면은 요양원에 계신 그 입소자 어르신들, 이용자 어르신들이 8대1, 아주 심각하면 9대1, 할머니가 9, 할아버지가 하나 정도. 이렇게 돈을 할아버지들이 갖고 있으면 할아버지들이 오래 사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할머니들하고 손잡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도움을 받으면서 사시는데 덜커덕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미리 돌아가시잖아. 남자가 여자보다 적어도 7년 정도를 덜 살아. 일찍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시면 그동안에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돈은 같이 쓰셨을 거 아니야. 남아있는 돈이 얼마 없는데 그 돈 가운데 자식들이 가져가고 그것도 자식들 있는 놈들 하고 그러면 할머니는 뭘 갖고 사셔야 되냐. 그러니까 자꾸 시설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할머니 복지. 이거 키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자,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population aging. 이 인구가 계속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고령화 사회한 것은
aging society, 영어로 하면 aging, 진행형 ing, 고령화가 진행하고 있단 말이야. 고령화에서 화자를 빼고 고령 사회로 가면 영어에서 보면 aged, 과거로 넘어가 ed. 영문의 표기법들을 보면은 그대로 한글로 우리가 의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령화는 뭐냐?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이다. 그렇게 현상화된단 말이야. 고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노인 수의 증가가 되겠죠. 7%, 14%, 20%. 유엔 인구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여기서는 유엔은 60세 이상 노인이었는데 1990년대 5억이었는데 2015년 15년 동안에 9억 명으로 증가됐다. 지금은요 더 증가되고 있어. 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특별히 인구 14억 되는 중국과 그리고 13억 되는 인도가 이제 늙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 75억 인구 가운데 약 30억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 세계적으로 늙어가고 있다. 아직은 그래도 막 4, 5 낳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있기 때문에 지구의 인구 포퓰레이션이 75억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고령화가 갖고 있는 것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이 대단히 높더라. 그러니까 우리 선진국이야. 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야. 왜? 이미 고령사회 됐고 5년 후면 초고령사회 되니까. 둘째, 노인의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 아시아, 중후진국의 속도가 더 빠르다. 이게 있잖아요. 아시아권, 특별히 중국과 인도. 고령 노인이 더 고령화된다. 이걸 후기 고령 노인, 후기 노인이라고 해요. 75세 이상. 안 돌아가셔요. 워낙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건강유지, 감염병 이런 체계들이 잘 갖춰졌어. 참고적으로 고령화 국제 속도 비교해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랑스 115년에 39년. 옆 나라 일본도 그렇게 빠른다고 하는데 24년 걸렸어. 그리고 초고령 사회인데 11년. 우리나라는 어때? 18년? 아까 17년에 18년이라고 그랬어요. 17년이라고 그랬어요? 네, 17년. 지금 8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 2019, 2020년 3년 동안 자료들이 통계청 자료 뭐 이렇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현상인데 아이가 17년 걸린 건 분명히 맞아. 그리고 향후 앞으로 5년 후가 되는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 3, 4년 차 사회복지사가 됐을 때쯤 보면은 쓰나미처럼 노인들만 눈에 보일 거예요. 왜? 5명 중에 한 사람은 노인이야.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19세기에 완만한 인구 증가가 있었고 20세기 초반까지 드디어 고령 사회. 왜냐? 20세기 초반만 해도요. 선진 사회들만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출산율이 높았어요. 인구가 40억 인구가 75억 되는데 한 세기가 안 걸려. 한 세기가. 그러더니 21세기 초고령 사회만 하면서 우리 사회가 똑같이 출산율 낮아지고 사망률도 낮고 따라서 우리의 현재 가파른 고령화는 어느 정도일까 한번 보죠.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5,163만 명, 한 해 전보다 0.4% 늘었습니다. 상당히 적은 수치인데 그나마도 대부분이 외국인 유입이었다고 합니다. 이 인구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5,163만 명입니다. 2017년에 비해 20만 7천 명, 0.4%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는 건 외국인의 영향이 큽니다. 내국인은 3만 5천 명, 0.1% 느는 데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은 1년 전보다 17만 2천 명, 11.6%나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처음으로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3%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고령화는 가파른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17년 처음으로 14%를 넘긴 데 이어 지난해에는 0.6%포인트 높아진 14.8%로 집계됐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진단하는데 이런 속도라면 6년쯤 뒤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반면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의 비율은 71.2%로 0.3%포인트 더 줄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속에 0세에서 4세 인구는 196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도 5.2%나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교육이나 병역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에 경제 생산 연령 인구도 또한 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구 원수별로는 1인 가구가 29.3%로 한 해 전보다 0.7%포인트 늘며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고 5인 이상 가구는 5.4%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인구가 늘긴 늘어요. 아직은. 금년부터 사실은 이 사망자보다 출산자가 낮으니까. 그래서 자연 감소 현상은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인구는 조금씩은 늘고 있다. 불과 0.4%. 는 이유가 뭐냐? 외국인들의 유입에 다문화 사회가 이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정화된다. 인구의 3%가 넘는다는 정도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인력입니다.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게 무슨 외국인 이런 거 가지고 혐오감을 느낄 사회가 아니야. 왜? 우리 사회가 지탱이 안 되니까. 우리 안에서 출생률이 그걸 뒷받침 못하니까. 결국은 그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고요. 잠깐 나왔지만서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아이들은 그때 가면은 군 병력 이게 사병이 10만 명 지금 우리가 60만 군인이라고 그러는데 60만 명 근데 10만 그 중에 사병이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 외국의 군인들을 수입해다 써야 되는 그런 시대도 오지 않겠나 하고 사회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고령화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인구 문제를 가지고 논합니다. 근데 인구 문제에 따라서 사회 문제의 변화가 눈에 보이듯 이렇게 절절하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사회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자, 고령화의 원인은 뭐냐? 결국 두 가지. 직접적인 원인. 출산율의 감소, 그 다음에 평균 수명 연장. 저출산, 고령화. 이 두 가지가 결국 고령화의 원인이다. 이건 2015년도 유엔이 발표했는데 오늘 우리 이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절세 출산율의 세계적인 변화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세계 출산율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출산율 감소는 인구 증가 속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고령화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세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표 12-1에 보면은 전 세계 출산율 추이를 보면은 그대로 떨어지고 있죠. 3.87% 적어도 4명 정도 낳던 시절이 불과 40-50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어떻게 돼? 2.5도 안 돼. 이게 2.47 정도. 이렇듯 심각하다. 평균 수명은 출산율과 정반대로 증가하는 추세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출생이 되질 않아요. 그와 함께 출생이 되지 않는데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계 평균 수명의 추세를 보니까 지난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남자는 69세, 여자는 73세까지 증가되고 있고요. 지역 간에 약간의 편차는 있어요.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 중국이 과거에 헐벗고 굶주리고 그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벌써 고령화 사회 얘기를 논의하고 있잖아요. 세계 평균보다 2배 많게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 세계 평균 수명이 72세다. 영아 사망률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고 건강 수명도 길어지니까 결국은 누가 일해야 돼? 네? 누가 일해야 돼?
일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일해야 돼요? 노인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년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정년 연장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의 노후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아이들이 나서 경제활동을 해주지 않는데 결국 살아있는 노인들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 노년들의 노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제부터 이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재정, 소득의 문제를 가지고 시각을 이번 조금 판결은 바꿔볼게요. 우리 사회 인구 구조가 그만큼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수명도 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도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요즘엔 퇴직을 한 뒤에도 일을 계속하려는 노년층도 늘고 있습니다. 판결의 배경은 오교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작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균 나이 72세, 한 달에 20시간씩 마스크를 포장하는 일을 하고 월 16만 원을 받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을 주는 건 아직까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75세 됐다 하더라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한 60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몸 관리는 전혀 지장이 없고. 법정 정년인 60살이 지나서도 일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 수명이 늘어섭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높아진 1989년과 비교하면 평균 기대 수명은 71.2세에서 82.7세로 10년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만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일하려는 사람만 따져보면 30년 전에는 32만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수명은 늘었는데 사회 안전망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나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이렇게 노년의 소득원이 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이나 아니면 자기 노동소득, 사업소득인 거죠. 특히 60세에서 65세 사이의 고용률이 60%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 노인들이 노후 소득에 대한 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경제활동 참여할 수밖에 없고 벌어야 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금 더 나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를 놓고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과 충돌이 되죠. 근데 그 분명한 사실은 아까 저 경로당에서 마스크 접어가지고 20시간 해갖고 10몇만 원 받는 돈을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리고 아주 더럽고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하기 싫은 이런 일들은 누가 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갑니까? 안 하죠. 누가 해요? 외국인들이 하잖아. 각각 영역이 달라요. 경제활동 범위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이걸 자꾸 갈등 요인처럼 우리 사회가 끌고 갈 부분은 결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 이 정도 왔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보통 연구자들이 선언적 경험들을 논해요. 에비던스. 누가 어떻게 했지? 걔들은 어떤 제도를 갖고 있대? 우리는 가까운 옆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한 30년 앞서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 30년,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한 20년 앞서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의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수발의 필요도, 중풍이나 치매, 노인성 질환 때문에 누가 돌봐야 되는 체계를 우리는 어떤 보험 체계를 갖고 있어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갖고 있잖아. 일본은 어떨까? 우리는 장기 요양보험을 2008년에 시작했는데 일본은 2000년에 시작을 했어. 불과 8년밖에 차지 않아. 근데 일본은 왜 2000년인데 우리는 그렇게 일찍 시작했지?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2008년에 시작했으면 일본은 그보다 앞선 2000년 전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나온 답이 일본은 우리와 다른 사회 시스템, 즉
1950년,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단가이 세대, 전후 세대들이 자신의 노후 문제를 고민해서 1945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2000년이 되면 65세가 되잖아. 55세. 지금 75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 노인 세대가 빨리 우리보다 옴으로 인해 갖고 그 안에 그리고 자신의 문제였잖아. 단가이 세대, 즉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노인이 돼야 돼.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1970년대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보험 무료화 법으로 했어요. 1980년대 우리의 제도인 연금제도 이미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건강 문제와 노소득 문제를 미리 법제화 시켜놓으니까 일정 부분 사회가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땠어요? 1952년, 53년도에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건축 재건하면서 그제서야 먹고 사는 문제를 논하고 1988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우리를 도왔던 외원기관이 빠져나간, 그러니까 불과 사회복지 역사에 보면은 32년, 40년이 채 안 되는 우리의 자립복지 시대예요. 그런 정도로 일본과 우리는 차이가 있더라. 그런 면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이 고령화 문제 어떻게 대처했을까 보니까 이런 정도 편차를 갖고 있어요. 1990년부터 시작해갖고 2020년까지 보니 요만큼의 편차라고 하는 건 이미 고령화율의 차이가 어떻게 돼? 벌어지더니 급격히 좁아지고 있더라. 그래서 2045년이 되면은 일본이나 우리나 약 40% 넘는 극초령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험들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지. 그리고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 사회 제도 안에 녹아내려야 되지 않을까. 제도적인 것. 그래서 담론을 좀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일본을 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복지의 체계를 갖춘 듯한데 구석구석 일본 역시 빈자리가 있더라. 왜 빈자리가 되느냐? 인구 분포를 비교해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나 1950년대는 그냥 피라미드 구조예요. 근데 일본은 1950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건을 하면서, 우리는 당시에 전쟁을 할 때고, 이 당시에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이 중간층들이 없잖아. 젊은이들이 다 전쟁 나가서 죽고 일본으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에 일본은 착실하게 아주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 튼튼한 인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요게 2070년 한번 보세요. 80년. 자, 일본은 이미 9%, 즉 고령화 사회가 1980년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4%, 반토막도 안 됩니다. 자, 일본의 출산율, 중간층들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의 증가, 즉 이 고령화 사회, 우리는 여전히, 하지만 어떻게 돼? 450만 되던 아이들이 감소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보면은 2000년에 들어오면 우리가 우리 고령화 사회가 몇 년도였어요? 2000년이었죠? 2000년. 자, 한국이 2000년 때 부족 300만 명. 일본은 전형적으로 위가 볼록 튀어나오는, 일본과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들이. 그래서 오늘 이 시점 2020년 정도에 보면은 왜 일본이 늙은 국가라고 합니까? 60세 이상. 빨간색을 보세요. 아직 한국은 그래도 쫓아갈 여력이나 있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완전한 항아리형으로 바뀌고 있다. 2020년. 여러분이 저기 아까 2000년생 보니까 50살 되는 2050년은 어떨까? (2050년에) 한국이 더 높은 고령화율을 갖고 있죠. 자, 한일 간의 고령화 문제를 피라미드로 비교해 보면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일본이 현재 100세 사회를 경고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죠. 이거 3년도 2018년도 버전이에요. 일본 도쿄 인근의 한 도립 아파트. 1980년대 건립된 이 아파트는 1800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인이다. 단지 내에선 종종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다. こちらの方なんですが、4日前にお一人で住んでらっしゃってて、それでお風呂に入ろうとしてそのまま、倒れてしまったって形でお亡くなりになった方ですね。 한 해 일본 노인 약 3만 명이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독고사. 이 아파트 노인 자치회는 매일 아침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한다. 저 제가 서비스잖아요. 노력해요. 吉田です。小笠原さんです。はい。お元気はいいんですが、やっぱしね、아침마다 노인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잠깐이지만 말벗이 되어준다. 娘と一緒だったんですけど、結婚して静岡県に行ってます。はい。ですからこういう頼りなんです。こういう声かけていただく見守りの方。 이제 노인들 스스로 노인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4年前ぐらいにやっぱり孤独死があって、やっぱりこの団地から孤独死を出しち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毎日朝見守っています。 아파트 단지 내 노인회관에는 하루 종일 방문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이들을 보살펴줄 젊은 사람은 마을을 떠난 지 오래다. 홀로 남은 노인들은 고독사와 질병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高齢者が今何を一番心配しているか。で、一つはやっぱり、孤独死の心配。2つ目は認知症の不安。3つ目は病気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不安。今日本では高齢者4人に1人が認知症なんですね。でうちの団地もやっぱり250から300人の認知症の患者が出ることは間違いない。それを止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から。 도쿄에서 불과 40분 거리, 다마 신도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다마시는 1970년대 도쿄 도심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건설됐다. 그런데 대낮에도 사람이 드물다. 白いカーテンをしてあったり、紙が貼ってあったり、要するに直射日光が入ら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ところはもうみんな空き家ですね。もうそこなんかは、何もやってませんけど、これ多分全50棟ぐらいあるうち 4つか5つしか入ってないですよね。 15층짜리 아파트 한 동에 사람이 사는 집은 5곳. 그나마 혼자 사는 노인이 대부분이다. ここも空いてると。ここは入居されてます。人がいます。お隣のこっちはもうまた空き家ですね。この鍵がかかってます。 한때 중산층의 보금자리였던 다마시. 하지만 장기 불황에 저출산 고령으로 주택 수요마저 줄면서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도시가 이제 동공화 현상. 도쿄에서 40분 거리 정도면 우리의 안양 또는 부천 이런 정도 반경에 있는 군소 아파트 가운데 5에서 10%만 사람이 살고 90%가 비어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요즘에 우리 주거 문제 때문에 뭐 아파트 값이 1억이 뛰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020년을 되돌아볼 그런 시점이 오지 않겠어요. 그때 어땠을까? 그걸 집을 사야 되는데 뭐 월세를 얼마짜리 가야 되는데 등등 이런 고민의 자락들은 한갓 거품 같은 일들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0, 30년 앞선 일본의 모습이 그것도 대도시 안에 현장에 있는 노인들의 그 초고령화로 인한 그러니까 저분들을 돌본 분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들을 모시지 못하니까 왜 안 모시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왜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그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 있을 수 있냐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세대가 오고요. 그건 뭐냐? 결국 올드 어덜트. 이게 시니어 뭐 이렇게 그 용어가 바뀌는 거야. 이제 청년 가운데 조금 나이 든 청년이다라는 이런 용어로 이미 선진사회에서 쓰고 있어요. 노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니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올드 어덜트라고 이런 표현을. 결국 이 노노케어의 근본적인 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어느 순간에 옆집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인간 사회가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이 우리 사회, 일본 사회가 지금 고독사 예방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심지어 이 고독사한 분들의 유품을 치워주는 성업이 아주 활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업종이잖아. 이게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건 그냥 일본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일할 사람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인들이 일해야죠. 노인 대국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이 날로 심각해지는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기본 정책을 크게 흔들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더 주고 대신 연금은 더 늦게 받으라는 겁니다.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재 65살인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70살 이후로 미룰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선택사항이라는 전제가 붙어있지만 70살을 넘기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사실상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에게는 65살 이상을 더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5년 이상 소득 공백 기간이 달성되잖아요. 그 고용자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만큼 기업에다가 고용자를 고용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정책금융을 동원해 노인 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자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 노인들을 위한 복지 택시를 3년 안에 2배 가까운 28,000대로 늘리고 노인용 도우미 로봇 시장도 2015년에 20배인 연간 500억엔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96년부터 고령화 사회 기본 정책을 시행해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취업자 숫자를 1.5배나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대로는 노동력 부족을 막을 길이 없다는 위기감에서 다시 연금제도 개선과 노인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도쿄에서 SBS 송혜용입니다. 자, 이래서 결국은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거나 후세대들이 연금을 낼 만큼의 인력이 구성되지 않는다면은 그럼 연금 수급 이거 감소 정책으로 가야죠. 65세에 연금 받는데 이거 5년 늘려서 70세로 늘려야지. 그래야지 연금이 정책이 보존이 되잖아. 기금이 고갈된다고 우리도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 국민연금일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냐. 궁극적으로 인구 문제인데 인구 문제 가운데 특별히 노인의 문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순간부터 노인들의 생존에 관한 부분이에요. 생존. 단지 그냥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아니라 그 사회가 생존해야 돼. 그 노인들을 어느 날 갑자기 히틀러처럼
어떻게 학살을 시킬 수도 없는 문제잖아. 이거 인권에 관한 문제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노인들 스스로가 벌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제는 국가가 감당 못한다면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정년을 연장하고 지금 우리 정년 연장돼서 60세가 됐어요. 얼마 전에 65세로 일할 정년 연장을 하자. 또 사회가 이렇게 들끓고 있는 건 결국 뭐냐?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어떻게 해? 일자리 만들어야지, 경제활동. 두 번째,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거예요. 정년 연장이 곧. 거기다가 나이 든 사람도 아무튼 창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 이 얘기 뭐냐? 결국 일로 가요. 돌봄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사회 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자,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 사회 서비스잖아.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사는 사회 서비스의 영역이 곧 노인의 생존과 직결되고 그 얘기는 우리의 일거리들이 무궁무진해진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뭐냐? 생존의 문제. 결국 생존은 노후 소득이라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든 아니면 젊은 시절에 연금을 어떤 연금을 넣든 국가가 조세를 가지고 기초연금을 만들든 결국 노후소득 문제를 우리 사회가 끌고 가야 된다. 2018년 기준 14대 28. 이 일본이 28%, 우리가 14% 됐던 시점에 우리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었고 일본은 극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어. 저게 30몇 %가 올라가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속도전에 속도전. 앞서 살폈잖아요. 일본은 12년 걸리고 우리 8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속도전. 그 얘기는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게 증가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 이 두 가지 용어가 달라요. 요거는 숙제 아닌 숙제를 여러분들이 가서 집에 가서 찾아봐.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이 뭐가 다른가. 이걸 이해해야 돼.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오늘 계속 인구 문제를 갖고 하잖아요.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이 어떻게 다른가? 요거만 이해가 되면은 충분히 복지 현장에서 먹고 살 수 있어. 자, 대신에 한국이 기대 수명 지금 83.5세. 이건 WHO 보건기구가 이렇게 도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86.5세, 남자는 80세. 남자 80세, 86세, 6년 차이. 이게 7년 났는데 1년 줄고 있어. 결국 80세는 넘는다.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 80.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적어도 80년, 83년, 84년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우리 기대 수명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고. 자, 이 고령화에 따라서 영향은 뭐냐? 결국 트랜스포메이션. 사회가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변화됐죠. 직업도 변화되고 있고 노동 현장도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인구 가운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출현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거기다가 돌봄의 문화가 바뀌어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생뚱맞은 것들이 우리 사회 현장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일거리들이 달라지고 있고 그 얘기 뭐냐? 이용자들이 변화되면은 사회가 변화된다. 그래서 노동, 금융, 주택, 교통, 사회복지 관련 상품, 서비스의 수요나 가족 간, 세대 간, 유대 등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들은요. 누가 누구를 돕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구호구빈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사회 안에서의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며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문화는 삶의 주요 모멘트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수명 연장이라는 것은 삶의 전 과정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 교육기간도 변하죠. 결혼 정년기도 변하죠. 취업도 변하죠. 은퇴 시기 다 바뀌고 있잖아. 노인의 수가 증가되면 가족과 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따라서 수요 부족을 야기해서 경제활동 어떻게 돼? 소진되고 소비저축 감소되고 그러니 점점 더 악순환이 돼서 아이 더 덜 낳고 결국은 미래학자가 얘기했던 대한민국 2100년에 대한민국은 지구촌환에서 사라질 국가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소비의 패턴들을 보면은 경제의 변화로 인해서 사회 변혁이 곧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신장님들 권혜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자. 네. 속도 빠른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가 특히 소비 부분에서 굉장히 빠른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모든 기자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보다 더 많이 알아.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리자면 복지에 관한 게. 난 놀라운 일이었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서 왼쪽에 있는 것 같은 모양이던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지금 오른쪽 표만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보니 바닥이 좁아졌고 중장년층이 두터워졌죠. 국민의 평균 연령이 2017년에 이미 만으로 41세를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이게 30년 뒤에는 오른쪽 표 모양까지로 변할 예정이에요. 평균 연령이 54.4세고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고령이 될 거라는 겁니다.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하지 않고요. 상대가 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하나만 낳는 사람들이 많죠. 노부모와 함께 사는 집은 점점 적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4년 전부터 전체 가구수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져서 그 후로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2인 가구고요. 이제 1, 2인 가구를 합치면 무려 전체의 55%가 넘습니다. 2000년이랑 비교하면요. 1인 가구 수는 40% 가까이 늘었고요. 2인 가구가 무려 153%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네, 이 고령화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가구 형태의 변화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통계청 자료 같은 공공 데이터를 취합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눈에 띄는 게요. 2010년 언저리, 그러니까 10년 전에 정점을 찍고 아주 빠른 속도로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바로 교육비입니다. 아이의 교육에 쓰는 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 급감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야말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특히 아이를 낳아도 늦게 낳으면서 보이는 변화가요. 30대까지는 교육비를 거의 안 씁니다. 아이가 없거나 아직 어리니까 교육에 돈 쓸 일이 없는 겁니다. 2016년만 해도 30대 가구의 소비 항목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조사에서는 이게 무려 11위로 떨어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60대 이상의 세대 주인 가구도 교육비의 비중이 30대랑 똑같이 11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30대는 교육비를 쓸 일이 줄어들었고 반면에 60대에도 여전히 자녀 학비 또는 손주 학비까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늘어난 거는 보건, 그러니까 병원 가고 약사 먹고 건강 챙기는 데 돈 쓰는 비중이 늘었고요. 문화나 오락에 쓰는 돈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많으니까 병원 갈 일이 많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부터 가계 소비를 조사할 때 1인 가구를 넣기 시작한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1인 가구는 이런 거를 조사할 때 포함을 아예 안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비중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고요. 네. 1인 가구가 늘기 시작한 뒤에도 한 명짜리 집을 포함시키면 통계가 왜곡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포함을 안 시키면 왜곡되죠. 답이 조금씩 이제 나옵니다. 독고사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독고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노인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역시 1인 가구가 증가된다. 그래서 전체 절반 정도가 2인 포함해서 결국 소가족, 핵가족화된다. 우리 사회, 그 사회 구성, 가족 구성 형태가 결국 뭐냐? 돌봄의 기능들이 상실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돌봄의 기능들이 없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 돌봄의 기능들은 더 많아져야 되죠. 왜냐? 노인들이 많아지고 후기 고령 인구들이 증가됨으로 인해 갖고 노인성 질환인 중풍 치매 환자들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노인복지에서 한 영역이고 거기에 소비의 패턴을 보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안 낳으니 교육비가 급감한다. 지난 2017년부터 금년까지 전국에 17개 대학이 없어졌어요. 폐교됐어. 대학이 없어졌어. 부산의 서부산대학교부터 군산대학, 그 대전의 무슨 대학 이렇게 해갖고 대학이 없어졌는데 대학이 왜 없어졌어요? 학생이 없어. 그 얘기 뭐예요? 20살, 18살짜리 아이들이 대학 갈 것보다 대학이 더 많아. 과거에는 75만 명이 대학을 갔는데 지금 55만 명도 안 가요. 그런데 이게 10년 후에 35만 명까지 준다. 결국 교육비가 들어가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거기에 요즘에 독박 간병, 독박 육아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 하나 낳든지 소자녀 갖고 맞벌이를 하니 그 자녀를 누가 돌봐야 돼?
돌봄이 아이들의 돌봄 시장들이 형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네? 할머니 할아버지 히든 카드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비를 대고 있으니 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또한 플러스 사회교육, 노인들의 연장교육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범주되고 있고, 특별히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의료비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건강보험,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을 하겠는데, 노인인구 15%, 즉 한 16%, 100명 중에 16명이 우리 건강보험의 재정을 40%를 쓰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전체 인구 가운데 한 15명, 100명 가운데 15명이 100원인 가운데 40원을 쓰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고, 놀이문화, 문화 이런 거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주택, 교통, 모든 교육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따라서 오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고령화의 영향은 가족, 노노케어, 독거노인 이거 다 동영상 봐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쨌든 노인 케어의 1차적 담당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이제 본인이야. 본인. 안 그러면 사회 서비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거. 이건 지난 2000년도에 일본이 20년 전에 다 했던 일들이야. 근데 이제 우린 시작이에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뭐 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의 사회 서비스원을 만들어 건강보험을 하여서 건강보험공단을 만들었듯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돌봄의 통합화를 위해서 이제는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이 아닌 이제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에서 일하는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대가 왔다. 이게 지금 가족을 대신하는 돌봄의 사회화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한번 돌봄의 사회화. 돌봄이 가족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돼. 그래서 돌봄의 사회화 문제다. 두 번째, 노동시장. 고령화는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노동인구가 17%나 감소돼 있다. 이건 하나 보고 갑시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앞으로 20년 뒤 한국의 노동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들면서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보고서를 통해 2040년 한국의 노동인구가 1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17% 증가와 정반대의 흐름으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14% 줄면서 한국의 뒤를 이었고 러시아와 유럽연합은 각각 8%,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에는 인도가 23% 늘어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미국도 10%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또 한국은 고등교육 수준 미만의 비숙련 노동인구 감소율이 51%에 달해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만 숙련 노동인구는 26%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처럼 노동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탓에 국내 총생산 GDP는 2040년까지 65% 증가하는 데 그쳐 전 세계 평균 80%에 못 미칠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빠른 감소세를 보이면서 성장 잠재력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가 지난해 3,76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경제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노동시장이 노동 인력들이 감소하고 있다. 우리가 이게 세계 무역기구 WTO가 전망치를 내놨는데 우리 같은 대한민국 같은 국가가 없다. 그래서 노동인구의 감소는 결국 저출산에서 오고 무엇보다도 저출산이 어제 오늘 시작된 문제가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정책적인 대안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의 평균 연령도 증가되고 있고요. 건강한 노인이 증가되고 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자본 집약적인 산업, 이 전환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저축과 소비, 고령화는 저축을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죠. 일본의 우리하고 참 그 태생적으로 좀 옆 나라에서 같은 그 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비의 3분의 1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돈을 쓰고 있어요. 왜? 우선 본인들이 잘 노후를 준비했어. 쓸 돈이 있어. 그리고 일본 경제를 차지하는 비중들이 그만큼 있다. 쓸 돈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의 노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쓸 돈이 없어요. 준비를 못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축도 감소되고 소비도 감소되고 고령화가 소비를 위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연금은 공적연금에 이제 국민연금 뒤에 나누기 전에 연금 문제가 바로 이제 나오는데 공적연금의 수지의 불균형,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고 그래서 부가 방식은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다. 요거 미리 우리가 건드려 보는 거예요. 국민연금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거야. 부가 방식이냐 적립 방식이냐.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완전 적립 방식이냐 또는 이미 가입 적립 방식이냐라고 하는 부분 하에서 공적연금의 수지 불균형, 보험료 인상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보험료를 가지고 현재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겠냐? 그동안에는 적립했잖아. 왜? 제도가 처음 시작을 하면은 연금을 받는 동안 기간 있잖아. 젊었을 때 연금을 부으니까 나이가 들어 퇴직할 때까지는 그 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들어가 있잖아. 그걸 적립 방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잘해서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500조가 넘어 650조 정도 되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는 잘 적립했어. 그래요. 적립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처음에 벌었던 사람들이 은퇴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립해놨던 돈에서 국민연금을 지급해줘야 되잖아. 노후소득을. 근데 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가면 기금에서 꽃감 빼먹을 수밖에 없잖아. 더욱이 새로 진입하는 경제활동 인구들이 작아지니 불입해야 돼, 적립해야 될 방법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 건강보험은요, 적립금액이 없는 거야. 1년 동안 쓸 돈을 우리가 다 나누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부과한단 말이야. 너 한 달에 얼마 내? 그래서 전 국민 가입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1년에 총 쓸 돈을 나눠서 부과하는 거야.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이고 건강보험은 부과 방식이다. 이 두 가지만 개념을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돼. 자, 한 해 써야 되는 거. 그거 우리 사회적인 위험이잖아. 근데 그 위험을 어떻게 감당해? 결국 어떻게 돼? 보험료를 각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험료를 각출하는데 그 해 쓸 돈을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먼 발치, 노후 소득은 적립 방식이다. 부가와 적립 방식. 이 두 가지를 하면은 조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보건의료. 전염성 질병보다 비전염성 질병. 그래서 암, 심장병, 당뇨병 이런 비전염성 질병으로 성인,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요. 특별히 치매 노인의 증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세대 간 형평성이 무너져요.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건 뭐야? 우리의 노인들이 연금 제도를, 노후소득을 준비 못했으니까 우리 세대, 교수님 세대가 연금을 내는 거야. 내가 지금 낸 건 적립하는 게 아니라 앞 세대를 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연금은 누가? 뒷세대들이 연금을 내면 그 기금을 가지고 내가 노후소득, 국민연금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냐? 세대 간의 형평성이라고 그래. 나는 냈는데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없어지잖아. 그래서 세대 간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이런 형평성이 세대 간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밑에서 내줄 사람은 없고 앞에 받을 사람만 잔뜩 있으니까 그거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 내겠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안 내려고 하잖아. 그런 세대 간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이게 돌봄입니다.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거. 무엇보다도 롱텀 케어 서비스라고 하는 거. 오랫동안. 아무튼 돌아가실 때까지 살펴드려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게 오래, 롱텀.
그런 측면에서 가족의 케어를 받을 수 없는 시설, 요양시설, 또 지역사회, 병원, 노인병원, 특히 요즘에 요양병원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장기요양시설 기대 변화고요. 무엇보다도 자녀 수 감소, 혼인율 감소,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 수 감소 이런 추세는 어떻게 돼?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고령화에 따른 영향들입니다. 오늘 수업이 우리 사회 전반을 다뤄봤어요. 저출산부터 고령화까지. 그것도 선진사회가 경험한 것들까지도 살펴봤어요. 결국 사회의 변화가 이미 우리 안에 삶 속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 그러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노후소득 문제는 어떻게 다룰 거냐. 고령화의 영향으로 오늘 살펴봤듯이 사회가 점점 더 크게 변화되고 있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 중심은 사회보험 가운데 첫 번째 꼭지인 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그 큰 골격들이 있는데 국민연금 하면은 국가가 하는 연금이 있을 거고 사기업이 하는 사기업 연금이 있지 않겠냐. 지난 시간에 다뤘던 연금이 공공과 민간이라고 하는 두 축이 있는 것처럼 그런 종류에서 유형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우리의 노후 소득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라는 정책적 변화까지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장 고령화와 사회 보장에 대한 부분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